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방금 장이 끝났는데 오르락내리락 나스닥 뭐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스몰캡은 2%나 빠졌습니다. 최근 올라올 때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빠지던 좀 많이 빠졌는데 유럽장도 어제 플러스로 터닝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진입했고 아시아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낮게 이제 미국 주시장이 내려간 이유는 이 유가가 급등했다 이런 거가 나왔죠. 유가가 쭉 올라가서 지금 86달러를 넘어섰거든요. 86달러 넘어서 오늘 하루 장중을 보면 쭉 87달러 중반을 넘어간 다음에 다시 이제 조금 내려온 형태고 최근 트렌드를 보면 예전에 있었던 뭐 81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추세를 윗방향으로 머리 방향으로 잡고 있고 90달러 언저리에 갔었던 2022년도 하반기를 다음번 목표점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 이렇게 올라간 가장 주된 이유는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90달러 목표를 가지고 이제 액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거 지금 번역으로 나와서 약간 내용이 이상한데 보시면 1일 그 100만 사우디가 100만 그다음에 그 러시아가 30만에서 1일 그 130만 배럴을 감소를 12월까지 연장하겠다.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가을에 접어들면 이제 석유 수요가 미국에 좀 줄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내려오거나 이런 패턴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유가 액션 때문에 이게 주식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가가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나 뭐 이런 걸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페드 모니터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된 배팅인데 이제 9월 달에는 뭐 지금 현재 수준을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 절대적인데 11월 달에 가보면 이 동결하고 그보다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12월 달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1월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인상 쪽이 다시 하락 쪽으로 약간씩 배분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데 이 이전에는 아예 이 자체가 이쪽에 있는 그 5.75 쪽으로 넘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넘어와서는 이 빈도가 좀 그나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9월 5일자에 보면 이제 국민일보입니다. 송태화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최대 채권 투자 회사들이 이제 미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이 유가예요. 계속 유가를 보여드렸지만 사우디가 정책적으로 지금 그 유가를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잘 버티면서 수요가 살아나 있고 중국 수요까지 살아나 버리면 글로벌 경제 좋으면서 얘가 밀려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겠죠. 우리나라 2%대로 내려갔다가 3%대로 다시 저희가 올라왔잖아요. 물가 압력이.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거 FX 앤파이어 나오는 데이터인데 보시면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6%대 5%대 초반대에 아직 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는 강도가 지금 멈춰 있죠. 쭉 내려오다가 빠른 속도로 독일 6% 초반대에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기 3.4로 들려 올라갔죠. 바로 미국이 그나마 밑으로 내려와서 3%대 초반대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중국은 뭐 디플레이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은 뭐 기준금리 인상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인도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5% 깨지고 4% 초반대 4.25까지 내려왔다가 미친 듯이 지금 7%까지 다 튀었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가나 이런 쪽에 석유 쪽에 영향을 미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게 되면 기준금리가 반드시 동결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유로존이나 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럽 쪽 언저리 쪽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생각보다는 최소한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버티거나 아니면 인상 쪽으로 터닝할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주거 비용에 영향을 미칠 거고, 서유 가격의 상승도 역시 유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100%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다시 급등해서 4.27을 또 넘었어요. 이게 쭉 내려오면서 4.1 때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 보시면 툭 내려왔다가 툭 들려서 다시 올라오고 있죠. 지금 최근에 여기보다 4.35였던가요? 3, 4? 여기까지 빠른 속도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진전되는 것 같아 다시 들려 올라오고 있는데, 채권 수익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살아있다. 채권 시장에 아직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해서 봐야 될 게 달러 인덱스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 달러 인덱스 퉁 튀었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 가격이 잘 보시면 직전에 있던 고점을 뚫었어요. 여기를. 달러 인덱스 트렌드 보여드리면 아직은 트렌드가 아랫 방향으로 잡히고 있고 터닝한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지금은 아랫 방향이 터닝돼서 윗방향으로 다시 터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 저점을 뚫려서 내려왔지만 여기서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으려고 하던 압력을 다 이기고 이 직전 고점을 뚫었거든요. 얘가 다음 타겟은 여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랫방향으로 압력을 받던 달러 인덱스가 방향을 터닝한 것 같습니다. 아랫방향이 아니고 윗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물컵을 덮으면 뚜껑을 자꾸 건드리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노란 게 금이거든요. 금 가격이 올라와서 이게 일정 부분 이제 올라왔었죠. 강세를 보였던 달러 인덱스가 일정 부분 내려와서 약세를 보이는 사이에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왔는데 1200달러 온수당 언저리 두들겨 맞고 다시 내려왔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 달러 강세 트렌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금은 약세로 터닝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 가격은 일단 달러 인덱스 방향으로 예측해 보면 금 가격은 그렇게 좋게 작동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회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그 엔화 대 원화 환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쪽쯤에 내려와서 흔들릴 때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봉을 보면 이 바닥이 이게 바닥이 아니고, 아직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정지했다가 녹화 화면을 다시 틀었는데 이게 이제 그 화면 차트가 완전히 멈춰가지고 행이 걸리는 바람에 제가 데이터를 다시 그렸습니다. 다시 그렸는데 똑같은 걸 그린 건 아니고요. 이 캔들 차트가 아까 달러 인덱스였는데 지금 구리 가격이에요. 이게 이제 그 엔화 하고 원화 가는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데일리로 볼 때 요 언저리에서 이거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언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바닥이 뚫려서 예전에 있었던 지금 여기에 언저리에 걸려 있거든요. 여기를 뚫으러 내려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뚫으러 내려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경제 때문에 굉장히 호황이었을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시기거든요. 그러기 여기까지 떨어지기가 지금 녹록치는 않은데, 중요한 건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습니다. 일본이 그 통화강세 쪽으로 공격적으로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최근 이 저점을 좀 두드리고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강력하게 바닥을 찍고 머리를 들면서 여기를 뚫으려고 했는데 매번 여기를 못 뚫었죠. 못 뚫고 지금 다시 아랫방향으로 이게 강도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화가 여기가 안 뚫리고 이번 트렌드에서 여기서 잡히게 되면 여기가 바닥일 것 같고요. 여기가 뚫려 내려가게 되면 다음번 테스트는 지난번에 좀 전에 봤던 이제 주간으로 봤던 여기를 테스트하러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뚫리면 일정 부분은 좀 내려가 주지 않을까. 그때가 사실 엔화를 매집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을 여기다 올려놓는데, 구리 가격은 왜 올려놨냐면 좀 전에 보셨듯이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리가 사실은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쪽에서, 구리 같은 경우는 메탈 쪽에서 경기 사이클을 가장 잘 반영하는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구리 가격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제 가격을 밀고 올리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메탈 쪽 시장에서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경기 수축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들은 지금 막 혼재돼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혼재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강력한 뭐 경기 수축에 대한 배팅이나 이런 쪽이 한쪽으로 다 몰려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의 시각이 다 여러 가지로 이제 흩어져 있다. 확장과 수축의 배팅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큰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있겠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중앙에 있는 게 이게 MACD고 이 RSI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꺾여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RSI가 올라가다 약간 굽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RSI는 MACD가 강도가 살짝 올라가는 강도 줄고 있고, 이거 보면 RSI가 꺾이고 있죠.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RSI가 좀 그나마 강한 편인데 다른 거에 비해 강한데 S&P나 다우에 비해서. 근데 미국 주가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보이고 있어요. 반등이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보이고 있고, 유럽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MSCD가 이렇게, 이게 그 유럽 스탁스 50이거든요. 보시면 이 추세가 완연히 50일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있죠. 이것도 MACD가 옆으로 기고 있고 RSI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거 시그널선 터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닥스입니다. 여기 이게 닥스예요. 이게 영국 지수입니다. 이게 프랑스예요. 보시면 전부 다 강도가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추세 패턴이 안 좋은 거는 최근 트렌드에서 보면 유럽이고, 미국이 잘 버티고 있다가 약간 강도가 주는 것 같고요. 아시아 지역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일본입니다. 50일 뜯고 세력이 아직 살아있죠. MACD도 RSI도 살아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MACD나 RSI를 보면 강도 아직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해 지수예요. 그죠? 얘도 최근 그 인지세, 거래 관련 인지세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고, 그게 완전히 하루 만에 소멸된 거죠. 그 뒤에 1.5분 추세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 어제 뉴스 보도든가요? 그 미국의 청약 숫자가 그 부동산 신규 청약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그 이슈들이, 정책 정보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이 실제로 경제 지표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그 추세가 아니고 단기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 선반영을 하고 있긴 한데 중국 경제 지표가 계속 좋은 쪽으로 바뀌겠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입니다. 주요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긴 한데 일단 저도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 강력하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최근 트렌드는 아시아가 아직 살아있어요. 유럽하고 미국이 죽고 있고, 근데 두 대륙이 죽어 있는데 아시아에서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경제 지표가 가장 좋은 데가 미국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인도도 좋지만 중국이 단순히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 하나만 가지고 경제 지표에 대한 큰 변화가 확연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그 주식시장을 다 끌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의 이게 그 PC 리얼, 그러니까 그 소매 판매도 실질이고요. PC도 전부 실질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PC 관련된 게 요 세 개인데, 요 세 개는 잘 버티고 있고 플러스 터닝해서 강도가 위쪽으로 머리를 잡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요게 그 리얼 밑에 있는 게 이게 리얼 그 리테일 소매 판매인데, 얘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했다가 플러스 영역으로 이제 붙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PMI 지표하고 이 제조 PMI 지수입니다. 이 별로 특히 유럽 쪽은 별로 안 좋고 미국 쪽도 지금 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안 좋은 겁니다. 빨간색 쪽이 좋은 거고.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이 그 전에까지 좋다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쪽에 있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건 여기 1번. 선역 중에 일본이 그나마 유리하고 인디아나 대만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규모가 큰 미국, 중국, 유럽 이런 쪽은 사실 이 NMI 지수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서비스업 지수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 여기가 중국이거든요. 위드 코로나 갔을 때 살짝 반짝 올라갔다가 지금 아래로 깨지고 있죠. 점점 숫자가 줄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표가 좋게 나오면 사실 PMI 지표나 요 PMI 지수 미국 여기 있죠. 이겁니다. 42.4에서 47.6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경기 수축 국면 초반에 있고, 요거 같은 경우 NMI 지수인데 NMI 지수 서비스업 관련된 PMI 지수죠. 요게
6월 달에 53.9였던 게 7월 달에 50.7로 떨어졌고 이제 8월 달 아직 ISM에서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해질 것 같아요. 이게 좀 지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NMI 쪽이 좀 서비스업 지수가 좋아지게 PMI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요 지표를 보면. 이게 사실 제 생각엔 여름 휴가철 반짝 아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겨울철으로 넘어가면서 여름 휴가철이나 이걸 지나서 얘가 잘 이 패턴을 유지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얘입니다. 이게 비농업부문 전체 고용 수거든요. 미국에. 근데 여기 보시면 경기 정점에 가서 수축으로 떨어지기 전에 둥그러지면서 내려가죠. 전체 고용 숫자가. 근로자 수가 주는 거죠. 전체 고용 근로자 수가 늘어나다가 여기 보시면 최근 머리가 약간 둥그러지는 것처럼 느낌이 보이시나요? 약간 상승강도 떨어지고 있죠. 얘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전월 대비 증감률로 보면 상승 강도가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게 전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가. 보시면 전월 대비 이쪽에 60만 대에 있다가 그게 40만 대로 떨어졌고 최근 2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0만 대입니다. 얘가 여기 제로점을 뚫고 내려가면 이 상승하던 전년 동기 그러니까 그 전체 고용자 수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전체 고용자 수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고용자 수가 늘는 게 아니고 주는 거죠. 전체로 일하는 사람이 준다는 얘기는 소비할 수 있는 전체 고용 숫자의 여력이 준다는 뜻이겠죠. 근로자 수가 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PC라든가 혹은 소매 판매가 궤도로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추가로 계속 쓸 수 있는 여력이 밀려 들어오다가 여기는 쓸 수 있는 여력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패턴은 지금 아랫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3.8로 그 직전에는 3.72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8로 올라가는데 이 실업률은 그 경제활동 인구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고용 숫자는 전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총 숫자를 가지고 근로자 수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좀 더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다만 이제 실업률도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모니터링하는 건 맞겠지만 이 실업률은 이제 위에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이게 윗방향을 잡고 이게 아랫방향을 잡아버리면 미국 경제가 고용 지표가 식어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용이 식어지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고용 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그럼 고용이 식는 게 적정 수준에서 식는 게 좋은 거지. 고용 숫자 자체를 줄이는 게 그럼 미국 경제에 좋은 거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 생각은 반드시 우리가 해봐야 된답니다.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이 마감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요한 요소인 에너지와 관련된 유가를 자꾸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건드리고 있고 사우디엔 통제권이 미국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계속 일정 부분의 유가를 들어올리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 수요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경기 수축 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사실 경제 지표상에서도 유가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너무 비싸니까 석유 가격이 우리도 지금 비싸다는 느낌을 좀 받잖아요. 최근에 비싸기 때문에 석유 수요나 활동 수요가 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도 있고 추가로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존재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이제 뭐 10년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혹은 그 기준금리 인상 그 전문가 예측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이 약간 지금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경제 지표나 투자자들 행동을 보면 뭐 단기간에 경기 수축이나 이런 게 급격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패턴이나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나마 가장 글로벌 경제에서 탄탄하게 상황을 받치고 있는 미국 경제에 그 가계 소비 지출이라든가 혹은 고용 지표들이 계속 지금 좋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표다. 특히 고용 측면을 놓고 보면 고용이 식어가고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용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패턴으로 넘어가면 그게 미국 경제 70%를 바치는 소비하고 리테일 세일 쪽 이런 지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게 영향이 미쳐지면 당연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쪽 기업들 혹은 자영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경기 수축 궤도로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제로 이렇게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내년 상반기에 경기 수축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경기 수축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상업부동산 문제가 어느 정도 과정으로 일이 터질 수 있느냐. 아예 아무 일도 없다는 전제에서 지금 앞에 얘기를 드린 거고, 거기서 뭔 일이 터지면, 그리고 그 스몰뱅크 몇 개가 파산하면서 그게 파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뱅크런이 지방은행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녹록치 않은 강력한 속도를, 경기 하방 압력에 강력한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이슈가 그거고, 중국 부동산 문제는 전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컨트롤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잘 모르겠고요. 유럽 시장의 부동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수면 위로 아주 강력하게 뭐 좋지 않은 뭐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부동산 쪽의 문제들이 나온 가장 주된 이유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 과정 중에 신용 팽창이 많이 이루어진 이 상황이 부실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대출 쪽에. 그러면 이게 금리가 높고 그만큼 이미 신용 대출이 나간 이 상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버블이 터지지 않고 이 상황을 계속 그냥 금리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그냥 연준이 금리 뭐 한 0.5% 1% 내려주는 걸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한계점에 몰려있는 애들이 있고 그 한계점에 몰려있는 애들이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 안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왜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굳이 주식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고민해봐야 될 생각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뭐 한 2, 3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